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연봉 3억을 버는 의사가 평생 돈에 쪼들리고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교사가 50대에 조기 은퇴하는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7개의 계단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몇 번째 계단에 서 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헤매다 끝납니다. 상위 1%만이 마지막 7번째 계단에 도달하고 나머지 99%는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단 사이를 맴돌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오늘 이 7단계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의 첫 번째 단계는 생존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다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통장 잔고가 바닥을 치는 게 일상이거든요.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나면 수리비를 낼지 월세를 낼지 선택해야 하고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를 쓰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미국인의 약 40%가 40만 원짜리 긴급 상황도 빚 없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어섰고 많은 가정이 이 생존 단계에 갇혀 있죠. 생존 단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돈 계산을 하게 되고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에 시달리거든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 스트레스가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전부 기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피하거든요. 현실을 마주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5천 원이라도 좋으니 무조건 저축을 시작하고 동시에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업을 하든 자격증을 따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정입니다. 이 단계에 오르면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공과금을 제때 내고 최소 카드값은 갚을 수 있지만 저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통장에 몇십만 원이 있긴 한데 월말이면 어김없이 사라지고 가끔 작은 사치는 부릴 수 있지만 큰 지출은 신용카드 할부 없이는 감당이 안 됩니다. 생존 단계에서 안정 단계로 올라오면 심리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는데 매일같이 느끼던 극심한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제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느낌이 들지요. 익사하진 않지만 해변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죠. 안정 단계가 특히 답답한 이유는 저축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돈이 남질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다 내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 단계에서 몇 년, 심지어 몇십 년을 보내게 됩니다. 안정 단계를 돌파하는 핵심은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 이체로 먼저 저축계좌에 5%를 빼놓고 공과금과 고정 지출도 전부 자동 납부로 설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연체료도 안 내고 신용점수도 올라가거든요. 핵심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월말에 남는 돈으로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100% 실패합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빼놓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저축이 선택이 아닌 자동으로 일어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안전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드디어 돈에 대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진짜 비상금이 통장에 쌓여있거든요.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겨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적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해도 비상금에서 쓰고 몇 달에 걸쳐 다시 채워 넣으면 되니까 위기 상황이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일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처음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 절박함이 아닌 안정감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안전 단계의 목표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치를 비상금으로 확보하고 수입의 최소 10%를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생존이나 안정 단계에 있다면 이게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를 하룻밤에 뛰어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를 지탱하는 습관과 시스템을 천천히 쌓아가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부터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 단계를 성장이라고 부르는데 드디어 복리의 마법이 체감되기 시작하거든요. 모든 재정 결정을 의도적으로 내리게 되고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단위로 생각하며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장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부자들이 말하는 돈에 대한 의식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모든 만 원짜리가 투자되면 수십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뼛속까지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비싼 저녁을 먹는 게 단순히 10만 원을 쓰는 게 아니라 20년 후에 몇백만 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이달에 뭘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소비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비용을 치르게 하느냐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성장 단계의 핵심 전략은 매년 투자율을 최소 1%씩 올리는 겁니다. 올해 10%를 투자했다면 내년엔 11%를 목표로 하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점진적인 증가가 복리 효과와 합쳐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부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돈의 다이얼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자신의 가치관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더 많이 쓸 분야 서너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과 건강이 내 돈의 다이얼이라면 휴가와 헬스장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관심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절약하는 거죠. 가족 경험과 자기 개발이 중요하다면 아이들과의 활동과 교육에는 돈을 쓰면서 차는 중고차를 타고 집도 적당한 곳에서 사는 겁니다. 핵심은 반응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자유입니다. 여기서 돈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꿈꾸기만 하는 선택지들이 현실이 되거든요. 싫은 직장을 그만둬도 월세 걱정이 없고 6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한 달 단위가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 단순히 예상치 못한 지출을 커버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회 자금이 되는 단계인데 부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자유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재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풍요로운 삶을 정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진지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해외여행을 2번 가고 싶다면 1,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하고 싶다면 주거비 차이를 계산해야 하며 조기 은퇴를 원한다면 일하지 않고도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걱정 없는 숫자를 정해야 하는데 이건 투자 계좌에 이만큼 있으면 어떤 재정적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는 금액이거든요. 누구에겐 5억이고 누구에겐 20억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 가족 상황, 개인 심리에 따른 자신만의 정답은 있죠. 성장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전환에는 결핍 마인드에서 풍요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있느냐를 걱정하는 대신 선택지가 있느냐에 집중하게 되고 이걸 살 여유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게 내 가치관과 장기 목표에 맞느냐를 묻게 되는데 이 정신적 전환이 재정 요건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수십 년간 쌓인 결핍 기반의 사고 패턴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풍요입니다. 재정 시스템을 완전히 최적화해서 스트레스나 죄책감 없이 자유롭게 돈을 즐길 수 있는 단계인데 부유한 가문들이 말하는 무예산 구역이 생기거든요. 장보기, 외식, 작은 집수리 같은 것들은 내 재산에 비해 너무 작은 금액이라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벌고 모으고 투자하는 게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보통 재정팀이 있습니다. 수수료 기반 재정 설계사, 세금 전문가, 유산 변호사, 필요하면 프라이빗 뱅커까지 두게 되죠. 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데 그 시간을 가족이나 사업 벤처 또는 관심 있는 사회적 활동에 쓰는 게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관된 기부 습관이 생기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의미 있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자선단체나 대의명분, 개인들에게 기여하게 됩니다. 풍요 단계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건 물건을 더 많이 갖는 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인데, 이 단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부를 쌓아가던 시절보다 소유물이 적거든요. 경험과 관계가 물질적 재화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고 차는 고장날 때까지 타며 돈은 주로 여행, 가족 경험, 믿는 대의 명분을 지원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단계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고 나서 예상치 못한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재정적 풍요는 달성했지만 돈 버는 것 말고 인생에서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가 존재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유산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미래 세대와 공동체를 위해 건설하는 단계인데, 단순히 자녀에게 돈을 남기는 것 이상의 의미거든요. 가르침, 멘토링, 대의명분 지원,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기관 설립을 통해 자신의 수명을 넘어서는 임팩트를 만드는 겁니다. 유산 단계에서는 임팩트 목표를 정의하는 데 집중하는데,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은지, 내가 얻은 지식과 지혜 중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건 뭔지, 내 자원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복리로 불어나는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탁이나 유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되지만, 지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하며 자신의 부를 활용해 아직 초기 단계를 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죠. 유산 마인드셋은 진정한 부가 개인의 재정 안정만이 아니라는 걸 인식합니다. 더 큰 생태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원과 지식과 영향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학금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엔젤 투자자가 되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기업을 돕습니다. 이 7단계 프레임워크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른 스킬, 다른 마인드셋, 다른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단계에 갇힌 사람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투자 전략을 최적화하고 가치 기반 소비를 저비해야 하며, 여섯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유산과 임팩트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정 조언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다섯 번째 단계 조언을 따르면 압도당해서 포기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단계 조언을 따르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며 몇 년을 낭비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면 상황에 맞지 않는 전략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단계 간 전환이 항상 직선적인 건 아니라서 실직, 이혼, 건강 문제 같은 큰 인생 변화 중에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완전히 정상입니다. 핵심은 현재 어느 단계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조정하는 거예요. 특히 흥미로운 건 각 단계마다 돈 자체와 상관없는 고유의 심리적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과 기본 안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시스템과 규율 구축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인내와 일관성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 단계는 의도성과 장기 사고에 관한 것이며, 다섯 번째 단계는 가치 정의와 선택에 관한 것이고, 여섯 번째 단계는 의미와 목적에 관한 것이며, 일곱 번째 단계는 유산과 임팩트에 관한 겁니다. 심리적 도전이 재정 요건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 도달할 돈은 충분히 있지만 단기적 결정을 계속 내리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 마인드셋으로 운영하고 있을 수 있고, 여섯 번째 단계의 재정적 독립은 달성했지만 임팩트와 유산에 대한 사고로 심리적 전환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하는 건 단순한 지적 훈련이 아닙니다. 자신을 맡고 있을 수 있는 구체적인 패턴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정적으로는 세 번째 단계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여전히 첫 번째 단계에서 운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6개월치 생활비 저축과 탄탄한 투자 계좌가 있는데도 뇌가 은행 잔고를 따라잡지 못해서
밤마다 돈 걱정을 하며 잠 못 이루는 거죠. 이런 심리적 지연은 엄청나게 흔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왜 어떤 사람들은 절대 부자인 기분을 느끼지 못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부사키의 메커니즘은 마스터했지만 자신이 만든 안전을 실제로 즐기는 데 필요한 정신적 작업은 하지 않은 거예요. 수영을 드디어 배웠는데 여전히 물이 무서운 것과 같죠. 반대로 심리적으로는 더 높은 단계에 갈 준비가 됐지만 거기 도달할 실질적 시스템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6번째 단계의 풍요 마인드셋을 가졌지만 통장 잔고는 2번째 단계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지속 가능한 부사키를 지탱하는 기초 습관을 만들지 않아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의 단계에 대해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큰 점프가 순자산에서 가장 큰 점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2번째 단계로 이동할 때의 심리적 해방감은 엄청난데 재정적 차이는 몇백만 원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반면 5번째 단계에서 6번째 단계로 가는 건 수십억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일상적인 행복에서는 비교적 작은 향상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정작 필요한 건 현재 단계의 심리적, 시스템적 측면을 최적화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10억을 모으려고 악착같이 뛰고 있을 때 사실 3번째 단계에서 재정 시스템을 제대로 세팅하는 게 훨씬 더 즉각적인 안도감과 만족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재정 교육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단계 간 이동은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모으거나 더 나은 투자 전략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전환에는 정체성 전환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다르게 봐야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뭐가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바꿔야 하거든요. 2번째 단계에 갇힌 사람은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구축해 놓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투자 안 해 또는 난 원래 돈 관리를 못해 같은 말을 하죠. 3번째 단계로 이동하려면 돈에 통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통제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이 특정 행동과 믿음의 결과이고 그 결과를 바꾸려면 그 기저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번째 단계에서 5번째 단계로의 전환은 종종 돈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고성과자들이 4번째 단계에서 막히는데 전체 자아 가치가 경력 성공과 수입 잠재력에 묶여있기 때문이거든요. 목표가 재정적 자유라고 해도 일을 그만둘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갖는다는 생각이 정체성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결국 이렇습니다. 7개의 단계, 7개의 다른 게임, 7개의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질문은 단계 사이를 이동할 것이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수십 년을 실수로 틀린 게임을 하며 보낼 것이냐입니다. 자신보다 3단계 앞선 사람을 위한 조언을 따르는 걸 그만두세요.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다음 단계로 뛰어넘으려 하기 전에 현재 단계를 마스터하는 데 집중하세요. 미래의 당신은 결국 올바른 규칙으로 플레이해 준 것에 감사할 겁니다.